네, 안녕하세요. 저번 1부 강의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온라인 젠더 전쟁과 혐오 표현의 정치 강의를 2부를 진행하게 된 이제 이우창입니다. 제 간단한 소개는 앞서 진행한 바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진 않겠고요. 이번엔 바로 제 2부 온라인 엔티페미니즘과 남성 혐오의 활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앞서 이제 1강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따옴표란 말을 쓸 때 특히 특정한 혐오 표현 같은 종류의 개념에 대해서 따옴표를 쓸 때 그냥 그것이 혐오냐 아니냐 혹은 그 혐오가 좋냐 나쁘냐 라는 종류의 측면보다는 그런 종류의 따옴표가 들어간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갖다가 천천히 풀어보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엔티페미니즘이 뭐 얼마나 나쁘냐 좋냐 혹은 이상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혹은 이제 거기서 남성 혐오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런 걸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온라인 엔티페미니즘에서 남성 혐오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구축되고 또 활용되는지 그것이 또 어떤 형태의 전략적인 용도들을 가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번 강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목차로 가겠습니다. 비슷하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짧게 한국의 안티페미니즘을 이해할 때 있어서 한국 안티페미니즘 어떤 점에서 독특한 대상인가를 먼저 좀 이야기하는 것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안티페미니스트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 안티페미니즘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이 사람들은 이제 고유한 입장을 가졌다기보다는 페미니스트들 혹은 안티페미니즘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안티페미니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티페미니스트들이 뭐 누구인가 혹은 무엇을 원하는가 혹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 어떤 식으로 형성하려고 하고 무엇을 문제 삼는가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종류의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개념, 남성 혐오와 불공정이라는 개념을 키워드로 한국의 이제 온라인 안티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풀어보는 게 두 번째 파트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그 세부 목차들은 그것들 순서대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중 하나는 그냥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출연했나가 아니라 스스로 안티페미니스트적 입장을 공유하는 남성들, 주로 남성들이죠. 여성들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전략을 형성하게 됐는가, 그리고 전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려는 것들이 이제 이번 강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다루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네페미니즘의 젠더 전쟁 전략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도식화될 수 있는지를 보고 그것들의 핵심 개념들을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가서 모방하고 활용하는지, 요컨대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페미니즘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안티페미니즘이 어떻게 이제 가져가서 자기들의 전략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지를 보는 게 세 번째 파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건 사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이슈라서 제가 어디까지 장세하게 그리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제가 여기서 녹화를 한 다음에 몇 주 뒤에 보면 완전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말하기 까다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한국 현재 정당 정치가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의 이제 형성 혹은 작동에 기여하는 바를 제 생각에는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갖다가 간략하게나마 좀 언급하는 것으로 네 번째 이제 파트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뭐 교훈이랄 게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로 한국 안티페미니즘의 독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독특함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는 그럼 뭐가 독특한 거냐? 그럼 비교군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서구의 안티페미니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서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서구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이제 사회와 그 사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만약 우리가 고전기 이제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까지 데려오는 주로 영어권 중심의 서구를 갖다가 만약 우리가
아주 거칠게나마 그리고 많은 유보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주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안티페미니즘은 두 가지 개념을 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남성성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가족입니다. 남성성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같은 문화를 공유하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이제 도대체 남성성이 무엇이냐, 어디까지 남자다운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약간 희미한 흔적들밖에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서구에서는 어쨌든 서구의 정치 사상이라든가 이런 도덕 언어들을 보면은 남성성 자체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담론들을 정치와 사회 그리고 이제 문명을 형성해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제 생각에는 18, 19세기까지 서구에서는 문명의 어떤 국가라든가 문명의 건강함은 그 문명의 어느 정도까지나 남성성, 보통 이제 멜리니스라는 표현을 쓰나 메스큘리니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형태의 남성적인 덕성을 갖다가 혹은 남성적인 힘을 유지하느냐가 그 문명과 국가 혹은 사회의 건강함과 힘을 갖다가 표현하는 언어로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 입장에서 그런 종류의 특정한 젠더 코드들이 사실 입각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점에서 남성성을 갖다 부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들의 행태를 바꾼다, 몇몇 개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체 사회와 문명의 지금까지 원리라고 생각되었던 것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게 되는 종류의 논변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성성에 대한 강조는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고, 지금도 특히 제 생각엔 어쨌든 미국 같은 사회에서 뭐라고 할까, 일례를 들어보면은 저 이제 친한 이제 약간 스포츠 쪽 전공하는 지인이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운동을 하던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짧게나마 있다가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단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몸이 커져서 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가. 그거 보면은 그 집단 내에서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근육 같은 걸 늘리고 덩치를 갖다 키우는 것들이 그 남성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특히 아시아인이 거기서 이제 남성성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문제가 자기의 그런 또래 집단에서 인정과도 굉장히 닿아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담아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서구의 남성성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남아있는지, 심지어 우리가 인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비자발적 독신, 이제 involuntary,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비자발적인 독신 상태, 셀리버시를 갖다가 줄여서 이제 인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모쏠아다라고 약간 유사하게 번역될 수 있는 집단이긴 합니다만, 그 집단 같은 경우가 자기들의 남성성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 즉 여성과의 성적인 교류를 갖다가 메꿔놓은 여성에게 성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제 이런 남성성이 오늘날까지도 단순히 이제 거시적인 담론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이 많은 남성들의 일상에 이르기까지도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규범이 있고,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훼손하거나 뒤흔들거나 충격을 주려는 종류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축은 특히나 보통 이제 기독교 교회나 보수주의랑 연결되는 이제 전통적인 가족 질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 세계 서구의 특정한 종류의 담적 코드에서 가족이 사실 사회를 갖다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잘 작동하냐, 그리고 가정이 정토적인 규범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가 사실 사회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도덕적 세계의 강건함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혹은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간주되고 있는 종류의 언어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요, 가령 한국에서도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의 여성 정치인은 등장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여성 정치인을 평가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중요했던 시기도 있었지만은 제 생각에 지금은 이제 그런 영향력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많은 미국에서 이제 심지어 진보적 스탠스에 있는 여성 정치인들조차도 자기가 사실 남성과 정상 가족에서 얼마나 이제 화목한 가정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잘 기르는지 같은 경우들이 누군가의 정치적 자산으로서, 여성 정치인의 정치적 자산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도 이런 종류의 이제 가족 코드 같은 것들이 특히 기독교 사회에서의 그런 종류의 규범과 맞물려서 굉장히 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가족 규범을 갖다가 위협하고 흔들려는 페미니즘이 그런 종류의 그런 사회에서 얼마나 이제 위협적이고 혹은 이제
이것이 문제적인 것인가, 그래서 페미니즘을 위협으로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갖다가 대항화되는 종류의 담론들이 이런 종류의 개념들을 말씀드린 남성성과 가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점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걸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 안티페미니즘은 적어도 제 생각에 온라인 안티페미니즘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온라인 안티페미니즘이라는 좀 대중적인 안티페미니즘이 있고 또 안티페미니스트들 단체를 이뤄서 활동하는 정책 대표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저는 약간 이제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페미니즘 입장에서도 대중적인 페미니즘과 학계라든가 이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 사이가 사실은 완전히 입장이 동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간극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개신교 보수 계열 단체를 기반으로 한 안티페미니스트 이제 활동 쪽에서는 가족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긴 하는데, 하지만 한국의 대중적인 온라인 안티페미니즘 담론을 보면 특별히 남성적인 규범이나 혹은 전통적인 가족 규범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페미니즘이 이걸 흔들어서 문제다라는 형태의 목소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컨대 한국 한 줄로 짧게 설명이 이런 거죠. 한국의 20대, 30대 혹은 청년 세대 남성은 페미니즘만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 세대 가부장적인 태도 자체도 미개하거나 이제 전통적인 구시대의 유물 같은 걸로 배격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독특한 면모가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서구의 안티페미니즘 전통에서 남성성 가족이란 것들이 사실은 이전 세대의 가치관에서 물려받은 것이고, 그런 종류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제 준수해야 된다, 혹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들로부터 안티페미니스트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점에서 이제 가령 오늘 한국의 가장 유명한 영어권 안티페미니스트 중 한 명인 누구나요? 이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점에서 이제 가족 문제라든가 혹은 자기의 남성성, 남자다움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회귀와 신앙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한다고 치면은 한국의 이제 2030 남성 세대에 유행하는 안티페미니즘은 이런 종류의 가치관과를 과거로 돌아가는 종류의 태도 같은 것들이 없다, 혹은 이제 있다고 한들 굉장히 희미한 형태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꼭 강조하고 싶은 점 중 하나는 가부장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서구 안티페미니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로는 한국의 안티페미니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안티페미니스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왜 안티페미니즘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가, 그것이 어떤 종류의 토대를 하고 있는가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거가, 이제는 좀 약간 유행이 지났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던 해조선 담론 같은 것들을 한 가지 모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실은 청년 세대는 한편으로는 아마 제 생각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가 586 세대라든가 이제는 6070 세대에 비해서 한층 더 문명화되고 세련된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암묵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과거 세대를 존중은 하지만 이런저런 이제 태도를 보면은 너무 이제 구린 것들이 그 시대에 많고, 지금 우리는 그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잘 이제 매끈하게 다듬어진, 혹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뭐랄까요, 그런 문명화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 다른 표현을 찾기 쉽지 않군요. 어쨌든 이제 그런 근대화된 존재다라는 종류의 인식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런 종류의 자기 인식과 함께 그 반대편의 상황이 존재하는 상황 인식은, 하지만 이전 세대, 특히 586 세대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일자리를 포함해서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상승할 기회를 남겨두지 않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라는 종류의 믿음 혹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한국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서 나타난 것들을 보면은 강한 피해자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피해자 정체성인데 저 이제 586 세대들이 모든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난 이제 그런 무력감이 있고, 동시에 윗세대부터 계속 강조되어 온 전통적인 의무나 규범에 대한 강렬한 냉소적인 태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군대 이슈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제 생각에 저보다 조금 더 나이 윗세대로 가면은 어쨌든 군대에 가는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많이 힘들고 역같은 일이긴 하지만 자랑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것들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정도의 태도가 약간 있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점점 더 지금 세대로 가면은 사회가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나를 착취한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의무가 도대체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종류의 태도가 훨씬 더, 옛날에도 이런 얘기는 분명히 있었긴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냉소적인 태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가부장의 의미도 남성성의 규범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제 생각에는 한국의 이제 오늘날의
청년 남성 세대를 갖다가 이해할 때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들의 안티페미즘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는가? 남성성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혹은 근데 자기가 바람직한 남자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동시에 자기 가족을 꾸려가지고 전통적인 가족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뭐 이게 설령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도 이제 포기해도 그만이야 라는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안티페미니즘을 갖다가 갖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답변을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페미니즘의 페미니즘 인식 두 가지 키워드, 남성 혐오와 불공정이란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안티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을 어떻게 규정하지? 적어도 한국 페미니즘을 어떻게 규정하지? 하면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는 여기 이 두 가지 축을 개념으로 해서 기둥으로 삼고 이제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지만 두 가지 기둥만 뽑자면, 첫 번째, 페미니즘은 남혐을 조장하는 사상이다. 이건 남성 혐오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미니즘을 갖다가 일종의 혐오 담론으로 보는, 일종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이것과 공존한 또 다른 이제 해석은, 페미니즘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여성 이기주의, 우월주의적 태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거에서 암축된 것들은, 여기서 암축되는 것들은 남성과 여성이 이제 어쨌든 20대부터 공정한 경쟁들을 해야 되는데, 페미니즘은 이제 그런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게 돼서 여성의 각종 특권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갖다가 다 이제 망치는 종류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회 악이다라는 것들이 한국 안티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즘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남성 혐오 문제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남충은 남성 혐오 표현이 아니냐? 라는 종류의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적어도 제 생각에는 2015, 16년에 많이 유행하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제 페미니스트의 공식적인 입장들을 보면은,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일부에서 혐오 표현할 말이 여러 가지 층위가 있고, 그중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소수자 정치, 이제 소수자나 사회 약자에 대한 이제 공격이라는 것과 닿아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혐오 표현은 그런 점에서 단순히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소수자 혹은 약자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여성과 달리 소수자와 약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남성에 대해서,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 같은 거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제 소수자 약자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으로서 혐오 표현 혹은 남성 혐오란 것들은 한국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이 혹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많은 이제 그런 종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취한 이제 공식적인 이론 모델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축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결국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정치라는 특정한 개념이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 무엇이 이제 유의미한 혐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다는 종류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변 같은 경우를 한국에서 사실 굉장히 제 생각에는 이제 설립하신 분이 이제 어쨌든 숙대에 계신 숙명여대 계실 중에 홍성 선생님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홍성 선생님의 이제 말이 칼이 될 때 같은 종류라든가 번역하신 이제 월드론의 이제 혐오 표현의 해악, 혐오 표현 자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책들은 물론 큰 카테고리에서는 혐오 표현 규제 논쟁과 맞닿아 있긴 한데,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남성 혐오 관련 논변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제 홍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드론의 혐오 표현의 해양론의 기본 틀을 따와서 이제 적용하시기 때문에, 월드론의 논리를 갖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미국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되냐 마냐 논쟁이 있을 때, 미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오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누군가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인 하는 그 혐오 표현이나 아니면 규제할 수 없다는 종류의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 월드론의 이제 논변은 어떻게 우리가 그 혐오 표현이 단순하게 의사의 표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다 주는 실천으로서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되는가를 논증하려고 한 것들이 월드론의 논변입니다. 그래서 월드론의 논변을, 물론 이제 굉장히 복잡한 논쟁들이 있긴 한데 제가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여러 집단들이 있고, 주류에 속하는 집단과 이제 소수자 집단들이 존재하죠. 그때 월드론이 제기한 문제는, 혐오 표현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특히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종류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일 때는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누군가의 개인적 의사 표현이 아니라 그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종류의 이제 언어적 실천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혐오 표현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이제
실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해악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냥 의사적 표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악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악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제어해야만 한다, 제어하고 규제해야만 한다라는 것들이 월드론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월드론의 입장과 이제 월드론의 논의를 갖다가 굉장히 약간 한국에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적용하고 이제 변용시킨 홍성 선생님 입장을 갖다가 한 말로 정리하면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페미니스트 입장은 되는 거죠. 어떤 종류의 혐오 표현, 그러니까 말로만 놓고 봤을 때 혐오 표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소수자 집단을 행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건 소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해악이 될 수 있으므로 혐오 표현으로서 지탱과 규제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남성처럼 다수의 입장에 속한 집단인 경우에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혐오적인 발화가 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위협이라든가 해가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유의미한 의미에서의 혐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히 규제라든가 이건 지탄을 받을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홍성수 선생님과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이 남성 혐오 논쟁의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홍 선생님이 이걸 듣고서는 이제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안티페미니스트들이 근데 어떤 논쟁에 보면은 논쟁에서 논쟁 구도가 완성됐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이 그 논면을 어떤 식으로 이제 카운터하는가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꼭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티페미니스트들이 그럼 우리가들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남성 혐오는 없어라는 말을 갖다가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반응하게 되는가에서 크게 입장을 정리하면 남혐은 실제한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두 가지 입장이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혐오 표현은 어쨌거나 그 자체로 혐오를 담은 반사적 혐오를 담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수자이냐 아니냐 이런 종류의 위치랑은 무관하다라는 종류의, 즉 근데 소수자 정치에 기반한 혐오 표현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그런 종류의 논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종류의 입장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뭐 소수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당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이 소수자라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날 여성은 더 이상 소수자나 약자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이미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수자 정치에 입각해서 여성은 이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은 여성 혐오고 남성은 이제 남성 혐오가 아니다. 여성 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종류의 논변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안티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 혹은 안티페미니스트와 공유하는 넓은 남쪽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남녀 평등은 지금 달성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남성 혐오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 이제 약자와 이제 강자의 구도 같은 걸로는 이제 소수자와 주류의 관계로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관계에서 입각한 정치적인 논변들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청년 남성이야말로 갖가지 불공정과 역차별에 시달리는 약자이자 피해자다 라는 종류의 논변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혹은 이제 그런 종류의 담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준 이제 이런 종류의 인식들이 20대 남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공유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얘가 이제 그 청관율 기자와 정한울 연구자가 쓴 20대 남자라는 책이고, 이 책 같은 경우는 기사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에서 꽤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종류의 논변을 통해서 그런 남성 혐오를 부정하는 종류의 논변에 기저에 있던 소수자 정치를 거부하거나 우회하는 그런 종류의 논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혐오는 실제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앞서 이제 한국 안티페미니스트의 페미니즘 인식에는 첫 번째로 이제 남성 혐오가 있고 두 번째로 불공정 담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불공정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안티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갖다가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자기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성이 피해자와 약자였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당연히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남혐도 인정한다. 정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때는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때는 하는 건 그분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었고 인정.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가령 남쪽 커뮤니티에서 이제 배우 김혜수 씨가 Girls Can Do Anything 이제 티셔츠를 입은 걸 보고서는 김혜수도 페미 아니냐, 이제 우리가 얘를 갖다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김혜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아냐, 김혜수는 지금 50에 가깝고 그 세대 사람들은 진짜로 이런 종류의 여성 혐오 같은 걸 다 겪은 사람이고 차별이 있었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혜수가 그런 걸 한 건 우리 인정해야 된다라는 종류의 논변들이 다른 데서는 이제 안티페미니스트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공유하는 이제 남쪽 커뮤니티에서도 약간 이제 그렇게 그래서 김혜수가 50세라고 딱 나오는 순간 그 논쟁은 대충 정리가 되고 이제 그래
그러면 저런 거 할 수 있지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는 이제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제 과거는 과거고, 그래서 과거세는 그렇고, 그럼 안티페미니스트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시대와 동시대 다른 동세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 한국은 양성평등이 실현된 세계이기 때문에, 실현된 세계다. 그래서 이미 평등이 실현됐는데 페미니스트들은 평등을 넘어서 여성의 권익이 과도하게 우대받는 그런 자기들이 특권적인 위치에 놓이는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들이 안티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즘 비판에서 이제 코어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는 일종의 과거로부터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하는 발전사의 모델이 사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발전사의 모델에 따라서 과거 한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윗세대와 윗세대가 살던 세계를 좀 더 미개하고 덜 근대화된 덜 문명화된 세계라고 보고, 자기들이 더 이제 문명하고 발전된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세계 코드에 맞는 존재들이라는 종류의 역사를 이제 발전의 궤적으로 보는 인식들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발전의 궤적에 따라서 과거에는 한국이 미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페미니즘과 이런 것들 같은 다활용이 되는 세계,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시기고, 지금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평등해져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시기인데, 이런 종류의 시대적 상황 갖다 무시하고 페미니즘이 계속해서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상황을 불공정하게 만든다라는 것들이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논리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마찬가지로 아까 1부의 마지막에서 이제 한국의 페미니즘 대두를 얘기할 때 사실 지난 2017년에 성립한 문재인 정권과 이제 민주당 체제의 여성 친화 정책을 갖다가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그때 이 정책들이 어떻게 이제 그런 안티페미니즘을 갖다가 더 초래하게 되었는, 결과적으로 이제 초래하게 되었는가, 의도와는 무관하게 초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더 그 얘기를 상세하게 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안티페미니스트의 인식에 따르면은 이런 거죠. 586 세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젊었을 적에는 남성 우월적 지위를 다 누리고 살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 과거에 좀 잘못했구나, 우리들이 자기 동년배 이제 여성과 어머니를 얼마나 착취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반성해서 이제 자기 동년배들에게 잘해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우대 정책을 만들어서 2030 남성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야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속죄해라 이런 형태로 이제 정책을 짜가지고 지금 2030 남성, 이제 이미 평등해진 2030 20대들의 세계를 갖다가 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그런 종류의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류의 정책을 통해서 자기들이 과거에서 했던 남성 우월적 지위에 대한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날 이제 남쪽 커뮤니티, 청년 남쪽 커뮤니티에서 보통 공유되는 586 세대에 대한 안티페미니스트적인 비판론의 이제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정책은 남녀 사이에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데, 어쨌든 정권이 이제 공정성의 가치를 갖다가 옆에 들고서는 놨으니까 이 안티페미니스트의 인식에 따르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그런 공정성의 가치를 배반한 정권, 공정성의 가치를 배반하고 페미니스트들에게 586 세대와 페미니스트들이 야합을 해서 이제 20대 남성들을 갖다가 혹은 2030 남성들을 갖다가 다 이제 배제하거나 이제 역차별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불공정한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안티페미니스트들의 이제 현대 정치적 인식을 간단하게 요약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또 있죠. 이렇게 자기들이 역차별을 혹은 이제 불공정한 조처들에 놓인 피해자들이다라는 좀 정체성이 있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은 적어도 2020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강한 정치적 무력감이 이 안티페미니스트들 혹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남성 집단들에 공유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권에서 취한 이제 여성 정책들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여성 우대 정책, 뭐 가령 여성 할당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남녀 간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한다. 두 번째, 포르노 웹사이트들이 자기들이 자유롭게 접속하고 있는 포르노 웹사이트들에 대한 여러 차례 접속 규제 시도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어쨌든 이런 종류의 성적인 즐거움을 갖다가 취할 자유를 갖다가 이제 어쨌든 부당하게 뭐 이제 어쨌든 탄압한다라는 점에 반감이 있고, 세 번째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사법에서 특히 이제 성범죄 관련 이슈들에서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가 과도하게 이제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비동의 간음죄 같은 경우도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은 이후에 여성이 언제든 남성을 갖다가 이제 자기를 성폭행한 강간범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을 갖다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인식이 안티페미니스트들과 남쪽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업적인 드라이브가 남성 대상 성범죄 무고, 그래서 무고죄라는 키워드가 이 논의들 사법 논쟁들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종류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불안과 믿음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농담이나 엄살이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티페미니스트들 혹은 거기에 동조하는 남쪽 커뮤니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진짜로 이 가능성들을 갖다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좀 제 생각에 진지하게 좀 걱정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걸 정리를 한다면은 결국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이 586 정권 운동권의 정권을 장악해서 청년 남성의 평등, 공정한 경쟁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좀 옆에 했지만 포르노 감상할 자유와 그 다음에 그런 여성과의 사법적 조치에서 어쨌든 부당한 사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그런 안전을 위협하지만 정치적으로 남성 이제 정치적 주류인 586 운동권과 전 정권에 완전 외면받은 남성들은 여기에 대항할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두 손 두 눈을 다 뜨고 우리의 권리라든가 안전이 다 박살나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종류의 그런 비관론적 서사가 전파되고 공유되는 것들을 이제 이런 남성 집단에서부터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자기들의 안티페미니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안티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페미니즘의 인식의 연장선에서 자기 자신들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특히나 2020년 이후 안티페미니스트들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화하고 집단의 목소리로 드러내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앞서 그렇게 비관론과 이런 것들에 절어서 우린 뭘 해도 안 되고 페미니들에게 결국 다 끌려들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종의 조직화된 대응을 통해서 어쨌든 페미니즘을 타도하자라는 종류의 입장들이 나서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사실 이번 세 번째 이제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안티페미니즘 단순하게 활동량이 늘었다는 것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기에 페미니즘의 모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제 안티페미니스트들이 모방하려고 했던 페미니즘은 도대체 뭐였는가라는 걸 질문해야겠죠. 그래서 네페미니즘이 젠더 전쟁을 얘기할 때 앞서도 이제 어쨌든 여성 혐오에 대한 투쟁으로 넓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다음 구체적으로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네페미니즘의 이제 젠더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수행되었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한 가지 모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특히 여성 혐오 표현이라든가 혹은 성폭력 가해자 를 갖다가 지목하고 누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지목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가해자를 겨냥한 이제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공론화 모델도 있고,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거기 이제 그 사람이 예컨대 연예인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연결된 광고주들에게 다 압박을 넣는다거나 그 사람이 했던 종류의 방송을 안 본다라는 종류의 압박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소비자 운동 모델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세 번째로 가해자가 사과하고 반성하고 자숙한 걸 일찍 제대로 사과를 해서 자수를 타든가, 아니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거나 이건 저질이 너무 불량하다 싶으면 그냥 캔슬 시켜버리는, 그래서 아예 이제 근데 어떠한 사람들의 눈앞에 띄지 않도록 이 사람을 공적인 존재를 갖다 지워버리는 방식들이 이제 한국의 페미니즘의 젠더 전쟁에서, 특히 대중적 온라인 전쟁에서 수행된 한 가지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패턴, 소비자 운동, 특히나 소비자 운동의 종류의 모델을 갖고 와서 이제 뭐랄까 특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밥줄부터 끊는 형식으로 이 사람의 존재를 갖다가 이제 사회공간에서 지워버리는 종류의 실천들은 사실 남초의 2016년부터도 남초의 페미니즘이나 메갈리아 배지 운동에도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가령 이제 게임 클로저스 성우가 이제 메갈리아 공사 사이트에서 기부에 반대급 풀어준 셔츠를 입었다는 것들을 놓고서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페미니스트 지지 같은 것들을 얘기했다는 걸 근거로 이 사람의 그랬다가 이 성우를 갖다가 교체하고 이제 다른 성우를 쓸 때까지는 이 게임을 갖다 탈퇴하겠다라는 정도의 대규모 소비자 운동이 발생해서 게임 업계에 강력한 충격을 준 거라든가, 이 이후에 이런 종류의 논변들을 겪은 이제 게임사들에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을 갖다가 고르거나 할 때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페미니스트다 혹은 이제 그런 종류의 것들을 트위터에 남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계약에서 배제, 약간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종류의 일련의 요구들이 2010년부터 약간 정기적으로, 제 생각엔 비정기적으로 꾸준히 잊을만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소비자 운동 모델은 있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20년, 21년에
제 생각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게임에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싫어 이런 종류의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공론화 모델이라는 것들이 특히나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공론화라는 말을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페미니스트 대중 활동에서 좀 더 많이 쓰이는 종류의 용어였던 공론화와 공론화의 전략이라는 것들이 안티페미니스트에 의해서 전유되는 과정들을 자의식을 갖고 전유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2020년 전후로 해서 남초 커뮤니티와 온라인 안티페미니스트 진영에서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무력감은 실컷 이제 우리가 느꼈으니까 자, 근데 페미니즘이 어쨌든 어떻게 저게 잘 성공이 되었을까? 그럼 우리가 저것들을 성공 전략을 분석하고 그 전략을 우리도 미러링해서 똑같이 하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종류의 질문과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2020년부터 제 생각에는 꼭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없는 여러 곳들에서 약간 자의식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변력이 혐오 표현, 저거는 이제 이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갖다 규정하고 그런 혐오 표현이나 문제적인 행위를 수행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근거를 수집한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혹은 대규모 이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공론화의 전략을 갖다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안티페미니스트의 전략이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사실 이제 웹툰 헬퍼 논란이었는데요. 2020년 한 9월쯤인가 논쟁이 됐었는데 이건 이제 꼭 안티페미니스트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웹툰 헬퍼라는 네이버 웹툰에서 상당히 인기 있던 남초 대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종류의 웹툰이 있었는데 이 웹툰에서 특히 2부로 나오게 되면서 이른바 독자들이 이렇게 기대를 갖다 배반하는 종류의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니까 당시 이제 작가들의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독자들이 작가에게 압력을 갖다 넣으려고 하는 종류의 기제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가 거기서 굉장히 비타협적인 태도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제 헬퍼 갤러리 DC 인사이드의 헬퍼 마이너 갤러리에 있던 유저들이 택한 방식은 해당 웹툰에서 이제 한국 사회의 성적인 통념에서 문제될 수 있는 장면들을 다 긁어 모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트위터에 있는 페미니스트 계정에 제보하는 거였습니다. 요컨대 이제 남초 커뮤니티에서 남초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화에 이제 뭐랄까 그런 성적으로 이제 약간 문제될 수 있는 점들을 다 긁어 모아서 페미니스트에 제보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공론화를 하는 모델이 나왔고 이것들이 이제 당시에 웹툰 헬퍼 갤러리에서 나왔던 논쟁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런 걸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페미의 손을 빌려서 할 수 있냐는 종류의 비난이 있었지만 여기 남초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백날 남자들 떠들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데 페미니스트에 제보하고 나니까 하루 만에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네이버에 압력이 넣어서 작가 갑자기 휴재 선언하고 반성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과문을 쓰게 됐다. 봐라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남초에서 그냥 혼자 떠들던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것을 하지 않았냐. 우리도 약간 이런 전략을 따가 강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종류의 논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페스 공론화 논쟁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거는 최근에 이제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제 스캐터스랩이었나요? 어쨌든 이루다라는 AI 챗봇과 관련된 논변인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제가 그 논쟁 같은 경우는 설명을 참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심플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이루다 갤러리에 있던 남성 유저들이 여성 커뮤니티에 있던 여러 가지 특히 연예인 대상으로 성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류의 자료들을 긁어 모아서 이제 의원실과 언론 같은 것들을 제보를 통해서 이걸 공론화시키고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공론화가 되는 걸 보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이런 전략이 먹히는구나라는 종류의 판단에 도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이제 연예인 박나래 씨의 이제 성희롱적인 제스처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메갈 손가락이라고 부르는 이제 특정한 종류의 제스처가 나오는 홍보물들을 다 논란을 삼고 그거에 대한 이제 소비자 운동들을 공론화와 소비자 운동을 광범위하게 정리해서 전개해서 이제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 자숙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홍보물들은 기업에서 사과할 때까지 계속 압박을 넣는 종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안티페미니스트의 기준을 볼 때 남성 혐오에 속하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이제 다 문제 삼고 이것들을 갖다가 추방하는 형태로 남성들의 권위 갖다가 확정시킬 수 있다라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뭐라고 할까 믿음과 그것을 뒷받침하게 될 수 있는 전략적 모델들이 수립되는 과정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이제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공론화의 성공은 한편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자기 효능감 지금까지는 우리 너무 무력한 줄 알았는데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하니까 되더라. 여론도 관심을 갖고 어쨌든 저 기업이라는 것들도 다 이제
약간 반응을 하고 뭐랄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수정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직원의 불찰입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고 대처를 한다 이런 종류의 것들을 다 보이게 되더라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무력감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종류의 강력한 정치적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동시에 그런 종류의 자기 효능감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안티페미니즘 대중 전략이라는 것들이 구축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안티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 페미니즘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카피하고 자기들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점들이 제 생각에는 여기서 특히 좀 강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이때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거죠.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류의 공론화를 한다고 했을 때 공론화를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남혐 표현을 한다, 혹은 남성을 성적 대상화한다 같은 종류의 것들이 딱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페미니스트 혹은 대중적인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이제 여성에 대한 이제 혐오적인 것들을 갖다가 문제 삼고 여기에 대한 이제 사과와 시정 혹은 이제 인물의 교체 같은 걸 요구했던 것처럼 이걸 약간 이제 안티페미니스트는 일종의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미러링을 해서 남혐 표현 같은 것들을 한 사람들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찾아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와 이런 것들을 갖다 받아야 된다. 우리도 안티페미니즘 일종의 문화 정치 혹은 대중운동을 갖다가 수행해야 된다는 종류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종류의 전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의 코어에는 그럼 남혐 표현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혐오가 실제 아니냐 문제 같은 것들이 안티페미니즘과 페미니즘 논쟁에서 굉장히 첨예한 주제 중 하나였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성희롱, 성폭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남성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성희롱, 성폭력이 맞다 이런 얘기들을 클리어하게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 근데 남혐 표현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남혐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한남충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제 혐오 표현인 벌레 충자 붙이니까 혐오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애매한 종류의 경계선에 있는 표현들 같은 경우는 혹은 그 글자만 놓고 봐서 문자만 놓고 봐서 이게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표현들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혐오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가? 앞서 제가 1부에서 이제 혐오 표현 얘기를 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표현이라든가 의도만 갖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재개입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맥락들을 놓고선 어느 것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결정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의 쟁점들이 남쪽 커뮤니티에서 무엇이 혐오 표현이고 아닌가를 결정하는 데서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오조오웍과 허버허버라는 종류의 표현입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하면은 여쪽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오조오웍이라는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종류의 뭔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쓰이는 이제 오조오웍이라는 표현과 허버허버 어떤 종류의 음식이나 어떤 것들을 행동을 할 때 표현하는 일종의 의태어라고 부르나요? 이제 그런 종류의 표현 같은 것들이 사실은 남혐 표현이다라는 종류의 주장이 남쪽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남쪽 커뮤니티 내부 논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5조 5억 보통 이제 5조 5억 배 보통 얘기를 할 때처럼 이건 사실 그냥 과장된 표현, 과장된 이제 크게 나타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남혐 표현이냐, 그리고 허버허버가 원래 용례들 보면은 어쨌든 어떤 여성이 자기 남성이 뭔가를 빠르게 급하게 먹는 표현 같은 걸 보면서 이제 허버허버 먹는다 이런 종류의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된 용례들이 이제 옛날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딱히 어쨌든 자기 남자친구가 먹는 표현을 한 건데 이걸 해서 약간 이제 놀리는 거나 이런 종류의 뉘앙스도 있지만 이게 진지한 의미에서 혐오 표현할 수 있냐 이런 종류의 논변들이 남초에서 나옵니다. 남초에서도 보았을 때 이걸 어쨌든 이거 꼭 그런 거로 불러야 돼? 이것도 남초에서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걸 걸었을 때 남초도 보면 어쨌든 여성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든가 아니면 여성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성 연예인들 자기가 지지하는 여성 연예인들이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을 때 누구누구도 사실 남혐을 했다는 종류의 표현을 하니까 여기에서 팬덤에 있는 사람들은 디펜스를 할 때 사실 그 언어를 다 따져보면은 이제 기원을 따져보면은 이게 남혐 표현으로 중요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종류의 논변들을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수는 결국 이것은 남혐 표현이 맞다는 종류의 논변으로 가게 되는데요. 요컨대 그때 제 생각이 굉장히 나타나게 된 흥미로운 논리 중 하나가 비이성적인 주장을 해도 단합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여초와 페미니즘처럼 남초 역시 사실 여부를 떠나 단합하여서 청산 남성 집단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즉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오조옥과 허버가 남용이 아니라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특정한 입장에서는 그게 남용이 아니라도 사실은 남용 표현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그 단합을 해서 일종의 실력 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남성 혐오와 연결된 그리고 페미니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이제 이 공론장에서 이제 치워버려야 한다는 종류의 경각심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전략적 목표다라는 종류의 이제 논리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표현을 사용한 여성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들을 집단적으로 어쨌든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사이버 불링이고 어쨌든 이제 여론화를 하는 거죠. 혹은 공론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저격하고 너 그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너에 대한 모든 종류의 소비를 갖다 끊어버리겠다는 형태의 소비자 운동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격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제 자기는 페미니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뭐 나는 그 표현을 내가 모르고 썼지만 죄송하고 어쨌든 하지만 나는 페미니즘에 아무 관심도 없고 페미니즘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런 형태의 자기 고백을 공개적으로 이제 하도록 만드는, 즉 자기 이제 주로 이제 여성 연예인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페미니즘과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통해 이제 공론장에서 페미니즘의 흔적과 혹은 영향을 갖다가 지워버리겠다는 종류의 전략들이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집단에서 이제 와 해서 몰고 나가는 종류의 전략을 갖다가 이제 무지성 메타라고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게임에서 갖고 온 편이죠. 어쨌든 이런 종류의 무지성 전략에 힘입어서 이런 종류의 실천들을 하게 되고, 이런 종류 이제 압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여성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들이 사과하고 이제 이 말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봐라 보이니까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남성들의 그런 것들을 신경도 안 쓰던 사람들이 거기서 신경을 쓰고 어쨌든 맞춰주지 않느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실 대단한 이게 무지성 메타가 승리한다고 봐야 된다라는 종류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면 결국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효능감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이 전략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장애를 부딪히게 된 것들이 바로 이제 2021년 7월에 올림픽 기간에 안산 선수 논쟁입니다. 그 양궁 선수, 이제 양궁 올림픽 대표였던 국가대표였던 안산 선수 논쟁인데요. 안산 선수가 어쨌든 이제 쇼컷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대 출신이고, 그리고 옛날 트위터나 어쨌든 인스타를 다 뒤져보니까 한 번은 오조옥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다라는 종류의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남초 커뮤니티 주로 이제 fem코 같은 것들에서 안산은 페미니스트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혐의를 갖다 제기를 하고, 거기서 이 혐의 제기를 통해서 안산에게, 사실 이 사람이 뭐 안산을 갖다가 캔슬하자 이런 종류의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그러니까 안산도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라는 종류의 인사를 갖다 공개적으로 하고, 오조의 표현 자기가 몰라서 썼습니다라는 식으로 여성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이 썼던 것들과 마찬가지 방식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안산 선수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쪽 커뮤니티에서는 여기에서 여론에서 이제 기름을 부은 것처럼 여론이 커지면서 이제 공론화를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선수가 어떻게, 안산 선수가 사실은 남성 혐오인 페미니즘에 이제 믿는 사람이거나 혹은 적어도 그런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 형태로 이 남쪽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논쟁과 비판이 전개되는데요. 하지만 여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조억이라는 논란 도대체 뭔지 애초에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왜 이제 화면 편집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론과 언론에서는 그냥 이걸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남초에서는 오조옥 논쟁이야말로 사실은 안산 선수의 페미니즘 혐의를 겨룰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여론에서는 사실 그 논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고 그냥 쇼컷이라고 얼마나 이제 선수를 문제 삼아서 이상한 이제 안티페미니즘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종류의 입장들이 혹은 그런 종류의 보도 기사들이 여론을 이제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M1 사람을 저격한 멍청한 트롤링이다라는 형태로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남초에서도 우리 시도는 망했다라는 종류의 우리 이제 공론화는 실패했다라는 종류의 얘기들이 나오고, 과연 이제 오조옥 같은 종류의 말을 걸어서 누군가 이제 페민이 아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제 생각에 그래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몇백 풀 달릴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당시 논쟁들을 따라가지 않은 분들에서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종류의 논변이고 진짜로 이먹고 논쟁을 했냐라는 것들이 의심스러울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당시 것들을 보려고 남쪽 커뮤니티, 약간 메이저 남쪽 커뮤니티 한 몇 개를 들어가 봤는데, 공통적으로 안산 선수 이슈를 놓고서는 몇백 개 댓글이 달리면서 굉장히 큰 논쟁이 됐고, 이제 어쨌거나 결국 공론화가 실패를 하면서, 그러니까 안티페미니스트 식의 공론화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가령 이제 5조 5억으로 누군가를 갖다 비난한 것은 억까다라는 종류의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종류의 냉소가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증을 있고 나서 특히 fem코 같은 곳들에서는 안티페미니스트를 어떻게 사태를 해석하느냐. 자, 페미니스트들은 이미 한국의 언론과 정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태의 진짜 쟁점, 즉 이제 남의 표현이 사용됐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다 왜곡해서 지워버리고 그냥 이제 쇼컷만 갖고 사람을 엉뚱하게 시비 건 것으로 이제 다 이제 그냥 물타기를 해버렸다는 형태의 음모론으로. 그래서 한국의 페미민국이라서 얼마나 이것들이 우리가 남성 혐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것인가에 대한 음모론적 해석으로 귀결되는 이제 결과가 맞게 되고요. 다만 이제 이때 제 생각에 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순수하게 커뮤니티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 국민의힘당에서 이제 청년 남성 대변인으로 나왔던 모 대변인 같은 경우가 이 이슈를 받아가지고 남성 혐오 표현이 약간 문제다라는 종류의 트윗이나 의사표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쇼컷을 문제 삼기가 말이 되냐 이런 쪽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되면서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그냥 한 번 얘기한 다음에 조용히 이제 그냥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쪽으로 비껴가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안티페미니즘의 이제 문제 제기가 공식적인 담론의 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사실 안산 선수 논쟁에서도 보였다라는 점은 일단 미리 짚어두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종류의 전략들이 한 번은 공론화를 통해서 영광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공론화가 무참히 실패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남초 커뮤니티가 이후에 이제 약간 분열되는 계기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남혐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페미니즘과 여초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종류의 입장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슬슬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의 표현을 다이렉트하게 옮기면은 페미니즘도 정신병인데 안티페미니즘 정신병인 것 같다. 그래서 양자는 다 이제 다 광기고 너희들도 약간 이제 광기인 것 같으니까 좀 헛짓거리 그만하라는 종류의 이제 입장들이 이제 약간 이제 남초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양자 모두 페미니즘의 문제인 건 맞고 남성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피해자다라는 인식은 대체로 이제 공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종류의 인식이 그냥 이제 남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한국에서 2020년대 혹은 10년대 후반부터 젠더 정치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종류의 정치, 즉 정당을 대표되는 제도 정치와 이제 이런 종류의 이슈들이 결합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이 점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바로 이제 한국의 정당정치 안티페미니즘이라는 거창하지만 내용은 심플하게 말할 이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이 흐름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컨텍스트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번 안티페미니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2022년 대선을 갖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특히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대변되는 보수 정당의 이제 안티페미니즘 이슈를 갖다가 이제 가져가려는 그런 종류의 노력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보수 정당이 청년 세대를 갖다가 어쨌든 가져가고 싶다는 종류의 열망은 상당히 좀 오래된 것들, 적어도 이제 2000년대부터 있었던 열망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와 실패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 과정을 그냥 짧게 정리를 해보면은 2000년대에 그러니까 바꿔놓은 진보 진영에서는 자, 인터넷이 열렸고 인터넷에 청년들이 다 들어왔고 청년들이 집단 지선을 통해서 우리 진보의 새로운 미래가 될 거다라는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근데 인터넷 이퀄 청년 세대 이퀄 진보라는 종류의 믿음이 있었던 시기죠. 근데 이 믿음은, 이런 인식은 사실 보수 정당 쪽에서 공유했기 때문에 보수 정당 쪽에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인구 구성 이런 것들에서 이기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 노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 청년 세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청년 세대를 갖다가 보수파로 확보할 것인가라는 종류의 보수 청년 발굴학이라는 종류의 의제들이 200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 생각에 한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게 2010년대 이제 일베의 등장인데요. 특히 이제 2014년쯤이면 저는 광화문 폭식 투쟁 세월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또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이런 일련을 보면서 앞서 진보 진영의 지식인과 언론에서 굉장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하면은 보수 쪽에서는 사실 이걸 갖다 약간 보면서 희망을 얻은 거죠.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그냥 청년 세대 다 고스란히 진보에 뺏긴 줄 알았는데 냅두고 그냥 모르고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특한 청년들이 생기고 있더라. 우리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고 신뢰하고 박정희 이승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저 세대와 저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수가 청년 세대를 대대적으로 보수 끌어들이는 이 종류의 일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종류의 이제 문제의식들이 보수 쪽에서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약간 표명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 중 하나가 청년 우파와 아스팔트 우파. 아스팔트 우파는 이제 우파 이제 중에서 약간 좀 더 연령대가 좀 있고 이제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보통 이제 좀 더 극우적인 색채가 좀 강한 그런 종류의 우파를 지칭한 표현인데, 청년 우파와 아스팔트 우파가 이제 일베에서 조우하게 되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우파들이 대거 이제 일베에 가입해서 이제 자기들을 반겨주는 청년들과 함께 얼싸안고 이제 보수의 세대가 연장되는 종류의 꿈을 갖다가 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에 이 사람들의 꿈은 아름다웠습니다만 그 아름다움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심각한 세대 차이였는데요. 생각보다 두 세대는 너무 많은 것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처음의 문제 중 하나가 특히 이제 2014년, 2012년에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권 집권기니까 그때 일베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중 쟁점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박근혜는 여성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 우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똑같이 못하는 여성, 문제 있는 여성을 다 여성 혐오를 여성적인 표현을 다 쓸 수 있는데 박근혜는 왜 예외가 되어야 되냐? 라는 종류의 질문하고, 아스팔트 우파 같은 경우는 어딜 감히 누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일베 내에서 양자 커뮤니티 두 세대가 일종의 계속해서 치고받는 격전을 갖다 벌이게 되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청년 우파들은 이제 윗세대 우파들에게 심각한 처음에는 이제 약간 서로 애국 청년, 애국 보수 어르신 이렇게 불러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지금은 뭐랄까 일베와 DC를 넘어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청년 세대에 속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디서 들어보면 이제 틀딱 같은 표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되게 된 것도 일베입니다. 이제 틀딱이라는 표현이 뭐냐고 하면은 나무 위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틀니딱딱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령층을 갖다 비하는 표현인데, 이제 일베 내에서 이런 세대 간 이제 전쟁이 일베 이제 내에서 우파 간 세대 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청년 세대는 이제 윗세대에 약간 이제 자기들이 보기엔 덜 문명화되고 너무 이제 약간 무식하고 음모론에 다 휩싸이는, 그렇게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존중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갖다가 틀딱충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면서 어쨌든 자기들 집단 내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세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청년 우파를 발굴한다라는 종류의 기획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에서 잠재적인 지지자 집단을 발굴하는 보수 정당의 시도는 계속해서 지속은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 2명 뽑자고 하면은,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2명 뽑자고 하면은, 한 명 이제 하태경 의원이 있고, 한 명은 이제 이준석 어쨌든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정치인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오마드 폐지 논 같은 거 꺼내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20대 남성들의 코드에 맞는 종류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려고 의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이준석 이제 당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 사람이 이제 오늘 현재 시점에서 거의 펜코의 마스코트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한국의 이제 청년 남성 세대에서 갖고 있는 막강한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쨌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이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이런 종의 정치인들 통해서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진보적인 가치라든가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히 자기들 정치적 대표자를 찾지 못해서 그냥 이제 그때 선거에 따라서 뽑는다라고 치면은, 이때 자기들 정치적으로 대표해주는 명확한 대표자를 지정을 찾고, 근데 정치적 대표자와 지지층이 연결되는 현상들이 이 두 개의 선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이 어쨌든 보수 정당에 나온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는 종류의 것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정점을 찍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로 대중적인 페미니즘 의제가 제도 정치에 점차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제 생각에 흥미로운 점은, 중요한 점은 온라인 안티페미니즘 의제가 제도 정치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 사실은 안티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제 어쨌든 의식을 했고, 물론 결론적으로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의 승리로 끝났고, 이제 지금 제가 이 강연하고 있는 9월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20대 남성 우파 지지자들 사이에 거리가 확 벌어졌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사실 미래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몇 가지 좀 중요한 질문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어쨌든 안티페미니즘 이슈가 제도 정치에 진입했고 이제 정치인들은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서 혹은 여가부에 대한 공약 같은 걸 비롯해서 20대 혹은 20대 30대 남성들의 특히 반페미니즘적 의제에 맞춘 종류의 의제를 갖다가 제시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잠재적인 지지층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동원 가능한 지지층으로 이제 인식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질문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안티페미니즘은 앞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대표될 것인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한 많은 이제 청년 세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여가부 폐지를 좀 하면은 봐줄지 몰라 약간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거든요. 여전히 이제 안티페미니즘 이슈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고 해서 안티페미니즘 이슈라든가 안티페미니즘의 정치적 정체성이 사라졌냐면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걸 누가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문제가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젠더 정치와 그리고 정당 정치의 향방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대표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은 그럼 안티페미니즘이 유의미한 정치적 의제를 생산할 수 있느냐라는 종류의 질문도 우리가 좀 해봐야겠죠. 어쨌든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성의 뭐 안정과 평등과 권익 같은 걸 보장한다는 종류의 이제 큰 틀에 앞서서 성평등을 추구한다는 종류의 이슈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안티페미니즘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실 페미니즘이 해놓은 것들에 대한 반발로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만들었던 걸 없애자, 저것들은 통과시키지 말자라는 종류의 네거티브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종류의 포지티브한 그리고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 클리어한 상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특정한 종류의 정치적 변화 혹은 정치적 제도를 갖다가 발목을 잡는 역할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제 생각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어쨌든 이런 종류의 이슈도 이제 페미니즘 의제와 안티페미니즘 의제가 제도 정치가 결합하게 되는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젠더의 문화 정치와 제도 정치가 결합하는 과정은 지금처럼 결합하는 과정이 성별 갈등과 성평등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갈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현재 제도 정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한 종류의 사실 피해자 정체성과 사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 정체성을 어떻게 벌충할 것인가 혹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한 방향 집단의 이해관계에 맞추는 정책이 다른 집단의 어떤 종류의 반발을 초래할 것인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공식적인 제도 정치에서도 영향을 줄 거고 그 제도 정치에서 어떤 영향을 주냐가 다시금 젠더 정치의 영역에서도 이제 피드백을 줄 것을 갖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논의의 틀이 이렇게 묶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별 갈등과 성평등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시나 좀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저는 이제 이것들이 지금과 형태로 결합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제 이런 이제 젠더 혹은 성별 이슈를 갖다 푸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이제 전체 강연의 큰 예시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온라인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의 등장과 혐오 표현 논쟁을 돌아보면은 어쨌든 제 생각에 여기서 크게 이 현상들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온라인 매체를 기반으로 즉 2000년대만 하더라도 훨씬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썼던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특히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중에 온라인 매체 혹은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 문화 정치, 정당 정치 같은 것들이 다 얽히면서 이전 세대에서는 특별히 생각하지 못했던 따라서 현재 정치인들이 이제서야 이제 뭔가 좀 다른 문법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 걸 의식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정치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약간 눈옆에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특히 혐오 표현이라는 것들, 그리고 혐오 표현과 결부된 피해자 정체성, 왜냐하면 혐오 표현은 결과적으로 가해와 피해라는 종류의 키워드랑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피해자 정체성의 이슈들 같은 경우는 저는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도덕정치라는 종류의 질문입니다. 제가 도덕정치란 말을 썼을 때는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뭐라고 할까요? 근데 혐오표현과 이런 종류의 주제에 관한 정치적인 행위가 어떻게 이제 도덕적인 정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이 옳고 그름과의 문제가 연결되면서 그런 형태의 이제 뭐 페미니즘 혹은 안티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도덕적인 방향으로,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적인 의제를 갖다 결정하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이제 흐름과 열망을 갖다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도덕 정치가 이전까지는 문화 정치의 영역에서 주로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제도적인 영역으로 사실 침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이전까지 문화 정치의 영역에서 존재했던 이런 혐오 표현과 이제 피해자 정체성을 기반으로 했던 여러 가지 젠더의 도덕 정치라는 것들이 제도 정치 영역으로 사실 침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종류의 침투라는 과정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혹은 무엇을 불가능하게 하는가, 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선택지들을 이제 막거나 혹은 우리가 특정한 방향의 선택지를 취하도록 밀고 가는가, 이런 종류의 이슈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제 생각에는 생각해봐야 그냥 이제 이것들이 옳고 그르다라는 종류의 판단을 넘어서 이런 종류의 이제 정치적 실천들이 계속해서 강화될 때 우리의 정치적인 혹은 문화적인 경로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요컨대 이제 제도 정치 같은 경우들도 지금까지 제도 정치를 분석해왔던 사람들이 참조했던 모델들보다 훨씬 좀 더 다양한 고려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왔고, 이것이 이제 분석가들에게는 매우 큰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지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젠더 혹은 젠더 정치라는 것들의 역사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략 아주 짧게 2010년대 초부터 2020년 초까지 이르는 약간 10여 년 기간 동안의 의견을 지금 이번 발표에서 1부, 2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혐오 표현의 개념이라든가 여성 혐오, 남성 혐오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개념들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시 낯설고 새로운 것들이었고,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언정 그것을 갖다가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거나 그게 사회적인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늘날은 그런 종류의 표현을 누가 잘못하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직업이라든가 혹은 정치적 영향을 갖다가 심각하게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시대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젠더 정치와 이런 종류의 이슈 혹은 제정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개념과 이제 그런 용법 개념과 언어들을 갖다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역사적 컨텍스트에 생긴 것인지, 그리고 역사성을 인식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들이 단순히 과거엔 당연하지 않다는 것만이 아니라 불과 몇 년 뒤에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인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형태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이제 역사성을 인식할 때는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사실 정치적인 전략 혹은 어떤 종류의 언어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 존재하는 다른 요소들과 사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문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앞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여성 혐오에 대해서 네페미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혐오 표현 논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커지게 된 데는 사실 진보 정치에서 특히 5.18 관련 논쟁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일베가 표상하는 종류의 이제 극우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라는 종류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런 구도를 설정하고 있었던 것들이 네페미즘의 대두와 이걸 반대로 이제 안티페미즘의 소외감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젠더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때 젠더 정치 내부의 개념들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다른 개념들과 혹은 다른 세력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갖다 이해할 때 특정한 개념과 혹은 특정한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동할지 혹은 앞으로는 이제 헛바퀴를 돌게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2부에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2부에서 제가 이제 크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안티페미니즘의 사실 대중 전략의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페미니즘의 전략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카피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여기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언어 전략 자체도 계속해서 서로 상이한 집단이 모방하면서 전략들이 형성되는데, 그러면은 페미니즘이 이제까지 써왔던 종류의 전략, 혹은 이제 네페미니즘이 지난 이제 6년간 6, 7년간 사용했던 여러 가지 전략들이 과연 앞으로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혹은 그것들도 똑같이 이제 상대편에 의해서 하이제킹 당하거나 혹은 모방당해서 원래 것과는 굉장히 다른 효과를 내게 될 것인가. 요컨대 어떤 종류의 전략을 구상할 때 지금까지 통용되었으니까, 혹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옳으니까 그냥 사용하자 옳다라고 하는 대신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공간적인 상황 속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효과를 더 이상 유효하게 낼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젠더 정치의 문제에서도 뭐랄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지금까지 주어진 논의를 반복하는 것 이상의 결과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